안녕 얘들아. 오늘부터 다시 또 온라인 수업하게 됐는데 중간고사 범위와 달리 지금부터는 약간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좀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 할 부분은 주기율표입니다. 주기율표는 여러분들 현재 알고 있죠? 알고 있는 주기율표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물론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수능에서 안 나올 거예요. 모의고사에는 아니 학교 시험에는 뭐 나와봤자 한 문제 정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기율표를 발견했던 그 과정을 보면 데베라이너라는 사람, 그리고 뮬렌즈라는 사람, 그리고 멘델레예프, 그리고 모즐리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멘델레예프가 제일 중요하고요. 일단 데베라이너부터 한번 볼게요. 데베라이너는 새쌍 원소설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 새쌍 원소설은 뭐 성질이 비슷한 원자들이 있어요. 성질이 유사한 원자들이 있으면 얘들을 나란히 성질이 유사한 원자가 있다고 하면 원자 A, B, C가 있다고 하자. 그럼 이 세 개를 나란히 놓으면, 그러니까 나란히 놓는다는 건 원자량 순으로 놓으면, 예를 들어서 A의 원자량이 10이고 C의 원자량이 30이었다. 그러니까 가운데 거는 20 이렇게 되겠죠. 했을 때 이 순서로 놨지. 그러니까 얘는 원자량을 몰라. B의 원자량을 모르지만 원자량 순서로 배열했다고 하면 요 가운데 있는 놈은 앞과 뒤의 평균에 수렴할 것이다. 평균과 비슷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새쌍 원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성질이 유사한 것을 원자량 순서로 배열했다고 하면 가운데 원소의 원자량은 앞과 뒤의 원자량과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리튬, 그 다음에 나트륨, 칼륨 있다고 했을 때 리튬이 원자량 7 정도 되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칼륨이 39, 약 40 가까이 돼요. 그럼 이 두 개 더하면 46이니까 나트륨은 23 정도의 원자량을 가지면 되겠지. 근데 실제로 나트륨의 원자량이 23이에요. 이런 식으로 성질이 유사하다. 성질이 유사한 거는 같은 주기에서 따지는 거예요? 족에서 따지는 거예요? 족에서 따지는 거지. 주기에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밑으로, 지금 현재 쓰는 주기율표에서 밑으로 1쪽이 있을 때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세 개를 뽑았어. 만약에 가운데 거는 위에 원자하고 아래 원자의 평균의 원자량을 갖는다 라고 하는 게 새쌍 원소설이에요. 이 내용 정리하면 되겠죠. 성질이 유사한 원자를 원자량 순서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의 원소는 앞과 뒤의 원자량의 평균에 수렴한다. 요게 이제 그 데베라이너의 새쌍 원소설이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뮬렌즈의 옥타브설인데, 우리 옥타브라고 하는 거, 이게 접두어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옥텟이라고 하는 거는 옥텟 이렇게 나타내요. 옥텟. 그리고 뭐 옥토퍼스 해가지고 문어, 다리 8개지. 그래서 이거를 8개를 나타내는 8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거스트라고 아니 악토버라고 하는 10월, 또 사실 8월이었다고 하죠. 8월이었는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 자신의 이름을 후대에 남기고 싶어한 그 인물 2명이 1월에서 8월 사이에 2명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실제 악토버가 8월이었는데 10월로 밀렸다고 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 그 가수들 보면 1옥타브, 2옥타브, 3옥타브 이렇게 하지. 그래서 옥타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8을 뜻하는 겁니다. 8을 뜻하는 거고, 이 어떤 의미냐고 하면 뮬렌즈의 옥타브설은 원소들을 마찬가지로 얘도 원자량 순으로 배열합니다. 원자량 순으로 쭉 배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원자량을 쭉 배열을 하다 보면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기 8번째예요. 아홉 번째, 10번째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8번째마다 등장하는 거. 그럼 1 다음에는 9겠지. 8번째니까 그 다음에 17,
17번째 원소, 이 원자량 순서대로 쭉 배열했을 때 이때 8번 간격으로 발견된 요 8번째 간격을 가지고 있는 원자들, 아까 칠한 것들 있지, 9번째, 17번째, 이것들이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더라. 유사한 것을 발견해냈어요. 율렌지 옥타브설이라는 거는요. 그래서 요게 우리가 1쪽부터 18쪽 해가지고 그 8개 단위로 원자를 끊잖아요. 이게 그 현재의 주기율표에 좀 그 모티브를 제공했다고 봐도 괜찮아요. 옥타브설이 8번째마다 몇 번째마다 8번째마다 등장하는 원자들이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더라. 우리가 8번째마다 하면 같은 족이라 그러잖아요. 족처럼 화학적 원질이 유사하다. 이렇게 나타내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율렌즈라는 사람이에요. 되겠죠? 지웁니다. 특이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멘델레예프가 나오는데, 멘델레예프는 현대 주기율표를 아버지 이렇게 불려요. 뭐 음악의 아버지, 뭐 그런 것처럼 현대 주기율표의 아버지. 그러니까 현대 주기율표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현재 쓰고 있는 주기율표와 아주 유사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멘델레예프라고 해요. 그래서 원자량들을 멘델레예프는 주기율표를 어떻게 만들었냐고 하면,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드베라이너도 그렇고 율렌즈도 그렇고 멘델레예프도 그렇고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어요. 일단은 그렇죠.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을 때 이게 쭉 하니까 어느 한 주기대로 비슷한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한 것처럼 원자량 순으로 쭉 이렇게 배열을 했어요. 원자들을 쭉 나타냈는데 어떠한 그 텀마다 성질이 유사한 것들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거, 또 이 첫 번째 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발견된 것로 쭉 하다 보니까 분명히 안 맞는 것도 존재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 안 맞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 첫 번째는, 요 첫 번째 것들은 기체로 존재해. 기체 상태야 만약에. 그래서 그때 발견된 거를 쭉 주세 보니까 기체였는데, 원자량 순서로 배열하다 보니까 여기 발견된 원자는 기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뭐 또 냄새라든지 반응, 뭐 물하고 반응하고 이런 것들도 반응성이 좋은데 얘는 반응이 안 돼. 그러면은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을 8계단을 했는데 마지막에 발견한 요 좀 파란색 요거는 성질이 다르잖아. 그럼 얘는 이 자리에 와야 될 원소가 발견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원자를 예측을 하고 비워놓습니다. 이런 성질일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된 걸 거야. 오케이? 그래가지고 현재 쓰는 주기율표를 멘델레예프가 이제 그 토대를 마련한 거예요. 그림 한번 띄워 볼게요. 보이죠? 왼쪽의 모양이, 왼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멘델레예프가 실제 만들었던 그런 형식이고요. 이 왼쪽 거를 우리가 지금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게 오른쪽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면 리나카루스, 얘가 그때 당시에 1족이에요. 1족. 지금 주기율표에서. 그래서 여기 물론 그 헬륨이라든지 네온 이런 것도 발견되지 않은 것들도 좀 보이죠. 그래서 3쪽에 보면 붕소, 알루미늄,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 지금 하나 비어 있죠. 이렇게 어떠한 형태에 안 맞는 것을, 그러니까 그 주기성에서 벗어난 것들은 무리하게 끼워서 넣지 않고 어떠한 성질과 비슷한 것끼리 해놓고, 지금 보면 숫자는 예측되어 있죠. 얘는 원자량이 68일 거야. 하지만 어떤 원자인지는 발견되지 않았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당시에 발견되어 있던 원자들을 이제 이렇게 좀 지금 쓰는 주기율표처럼 처음 만들었던 사람이 멘델레예프고, 멘델레예프가 잘한 거는 뭐냐면
발견되지 않은 원자를 예측하는 거예요. 원소가 더 맞겠지. 발견되지 않은 원소를 예측을 했다. 여기 멘데레프의 주기표에서 가장 좋은 점이에요. 가장 이제 훌륭했던 점이고요. 그림은 지울게요. 그 다음에 모즐리의 주기율표 나오는데, 모즐리의 주기율표가 이제 현대 쓰는 거예요. 이것들은 모즐리 주기표는 어떻게 했냐면 양성자 순으로 했어요. 양성자 개수, 양성자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그러니까 원자량 순으로 배열한 건 아니죠. 실제 원자량 순으로 쭉 배열하고 또 양성자 수로 배열해 보면 약간 중성자 수 때문에 이게 순서가 약간 안 맞는 부분이 뒷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아무튼 모즐리는 그 기존의 세 사람과는 달리 양성자를 가지고 주기율표를 만들어냈다 하는 거고요. 아래 이제 그 현대의 주기율표 나오죠. 그래서 세로 방향이 족의 방향이고, 이런 식으로 족 방향이고, 그 다음에 가로 방향이 주기다. 이 부분을 알고 있죠. 그래서 족이라고 하는 거는 주기율표상에서 세로의 세로 방향을 의미하고, 같은 족 길이는 성질이 유사해요. 우리가 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외국에서는 그 주기율표에서 족을 어떻게 표현한다고 하냐면 패밀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족끼리는 성질이 유사하죠. 외형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그래서 패밀리를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가족에서 족 해가지고 우리는 1족, 2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 외국 책을 보면 first family, second family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질이 유사하다. 족끼리는. 주기는 주기표상에서 가로 방향을 의미하고요. 같은 주기가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조금 더 우리가 배웠으니까 좀 다른 의미로 주양자 수가 같다. 같은 주기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뭐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어서 쭉 볼게요. 아랫부분에 보면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가 나오는데요. 뭐냐면 잠깐만요.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가 나오는데, 금속하고 비금속을 나누는 기준은 요 칸입니다. 요 칸. 얘가 누구냐면 붕소예요. 붕소가 대표적인 금속도 아니고 비금속도 아닌 준금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속의 성질을 띠면서도 비금속의 성질을 띠는. 그래서 여기 규소 이렇게 있고요. 아무튼 붕소를 기준으로 해서 이 계단을 막 긋습니다. 이렇게 계단을 긋다 보면 얘들이 중금속이고요. 이 중금속들보다 위에 있는 것들은 싹 다 비금속이고요. 아래에 있는 놈들을 금속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예외적으로 수소 예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됐죠? 붕소가 문제예요. 붕소를 기준으로 해서 계단 만들어 가지고 붕소 위에 있으면 비금속, 붕소 아래에 있으면 금속, 이렇게 편의상 쉽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금속 원소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 얘가 붕소가 13족이에요. 맞죠? 13족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죠. 13족보다. 그러니까 최유각전자들이 1개, 2개 있는 것들이에요. 얘들은 3d 오비탈에 들어가는 전자들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해하겠죠. 3d 오비탈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바깥 껍질에는 전자가 2개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껍질에 있고 네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차 있는 상태에서, 여기 지금 픽션되어 있는 부분, 여기가 4s 오비탈이죠. 4s 2개 채우고 3d 오비탈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 색칠하는 부분 파란색으로 되는 이 부분도 체외각 전자는 2개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금속들은 전체가 전자가 2개이기 때문에 이온이 되면
옥텟에 만족시키려고 하면 전자를 잃는 편이 빨라요. 그래서 금속 원자라고 하는 거는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는 원소들을 금속 원소라고 하고요. 예외로 수소는 비금속입니다.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더라도 수소는 H+가 돼서 양이온이 되지만 얘는 비금속 원소죠. 그 비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얻어서 들을 비금속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금속들은 생각해 보세요. 철,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런 것들은 대부분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죠. 대부분 고체로 존재합니다. 예외적으로 수은도 여기 있어요. 수은도 금속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수은은 액체다. 그리고 비금속들, 산소, 질소, 탄소 이런 것들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죠? 일반적으로 상온에서는 기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에 그림을 보면 금속성이랑 비금속성이란 말이 등장하는데 요 내용을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금속성이랑 비금속성이 증가하는데 요 금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적어 볼게요. 금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금속이 되려는 성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는 경향. 그러니까 비금속성은 뭐야? 비금속이 되려는 성질, 성향. 말이 좀 이상한데 어떤 뜻이냐고 하면 금속성이라고 하는 건 금속이 되려는 성격이 강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반응성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지. 금속성이 크다. 밑으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주기표에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금속성이 크다. 이거는 밑으로 가면 갈수록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기가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리튬하고 칼륨하고 비교하면 반응성은 누가 크다는 거야? 칼륨이 더 크다는 뜻인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칼륨 옆에 칼슘이야. 그럼 칼슘하고 칼륨이랑 칼슘 비교하면은 누가 더 금속에 금속성이 큰 거야? 칼륨이 더 큰 거예요. 금속성이 크다, 반응성이 크다고 하는 거는 딱 한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전자를 잘 잃느냐. 반응성이 크면 전자를 잘 잃어야지 남과 잘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서 비금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비금속성이 크다. 비금속성이 크다. 그건 어떤 의미? 비금속성이 크다라는 의미는 반응성이 크다라는 의미고, 반응성이 크다라는 의미는 비금속이니까 전자를 잘 얻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 보면 플로린이고 염소예요. 그러니까 플로린하고 염소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비금속성이 큰 거예요? 플로린이 반응성이 더 큰 거예요. 비금속성이 더 크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붕탄, 질산, 플레라고 하면 산소하고 플로린 따지면 플로린이 더 비금속성이 큰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금속성은 왼쪽 아래로 갈수록, 비금속성은 오른쪽 위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 다른 말로 하면 전자를 잘 얻고 전자를 잘 잃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주기적 성질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주기적 성질은 오늘은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 단원, 이 파트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이렇게 공부해야지 편합니다. 주기적 성질에 대한 의미를 먼저 파악을 해봐야 돼요. 주기적 성질이라는 거는
어떠한 성질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주기율표상에서 맞지? 주기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거는 족을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이 족별로 또는 이 주기별로 각각 다른 성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 성질을 나타낼 때는 같은 족에서 어떻게 어떤지, 같은 족에서 성향이 어떻게, 경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주기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거 두 개를 파악하는 게 주기적인 성질이에요. 오케이? 그때 파악해야 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유효 획전하고요. 지금 이쪽에 보이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입자의 크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온화 에너지야. 네 번째가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건데요. 전기 음성도는 2학기 때 배울 거예요. 얘는 2학기에 배울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주기적 성질 파트에서 유효 획전화, 입자의 크기, 이온화 에너지 이 세 개를 배울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입자의 크기가 중요해요. 이 중요하다는 거는 출제 빈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온화 에너지는 무조건 나오고요. 입자의 크기는 뭐 보기에 섞여서 하나씩 나올 거예요. 주기표 하면서. 이해됐죠? 그래서 오늘은 유효 획전화만 후딱 보겠습니다. 유효 획전화는 쉬워요. 유효 획전화 쉽기 때문에 한번 빨리 볼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효 획전화는 같은 족에서 어떻게 되고 같은 주기에서 어떠한 성질을 갖느냐. 입자의 크기는 같은 족에서 또 같은 주기에서, 이온 에너지는 같은 족에서 같은 주기에서 어떻게 되는지만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인 틀을 알고 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이 파트예요. 그냥 닥치는 대로 막 순서대로 쭉 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큰 틀을 정해놓고 요거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유효 획전화만 봅시다. 유효 획전화는 여기 있네. 주기적 성질 위에 먼저 볼게요. 주기적 성질 나와서 주기적 성질이란 원소들이 가진 특징이 같은 족 또는 같은 주기에서 규칙성을 가진다는 거고, 이 주기적 성질은 요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전기 음성도는 2학기 때 배울 거고요. 첫 번째 유효 획전화 뜻을 보면 유효 획전화는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 전하. 그러니까 전자는 핵과 항상 영향을 주고받아요. 맞죠? 핵은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서로 잡아 당기고 한다고. 그런데 이 전자가 항상 같은 세기에 받는 건 아니겠지. 핵에 양성자가 많으면 전자는 그 양성자를 크게 느낄 것이고, 양성자가 적으면 적게 느끼겠지. 그때 이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거, 실제로 느끼는 핵전화를 유효 핵전화라고 해요. 그래서 유효 핵전화를 하려고 하면 한 가지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가려 막기 효과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책에서는 가리움 효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막는 거야. 그냥 어떤 뜻이냐면 다른 전자들이 원자 핵의 양전하를 가려서 전하가 실제 느끼는 핵전하의 크기가 감소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B를 가지고 설명해 볼게. 요 B 보이죠? 요 B 입장에서는 이 가운데 핵이 가지고 있는 전하량을 요렇게 느끼고 있는 거야. 이만큼 느끼고 있어. 맞지?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 사이에 지금 뭐가 있냐면 A라는 전자가 하나 더 있어. 그러면 A하고 B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해? 반발력이 작용하겠지. 밀어내고 있지. 그런데 B는 핵이랑 더 가까워지려고 한다고. 핵이 100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100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100만큼 느끼고 싶어 하는데 A가 밀어버리는 거야. 너 가까이 오지 마 임마.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돼? 여기에 사람이 있어. 정말 그 연예인이 있어. 연예인이. 너희들 좋아하는 막 연예인 이렇게 있는데, 여기 첫 줄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많이 있어요. 너희들이 늦게 갔어. 여기 있어. 그러면은 가까이서 보고 싶은데 이 막고 있는 사람 때문에 이 연인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게 가려막기 효과야. 이 사람들 가려버린다고. 그러면은 너는 실제의 이 관심도나 가까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가리니까 잘 못 보게 되겠지. 이게 유효. 진짜 딱 볼 수 있는 만큼만 보는 거. 유효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니? 수업을 앞자리에서 제일 잘 듣고 싶은데 앞자리 누구 앉아있어. 그 뒷자리 앉으면 앞 사람이 키가 크고 막 덩치가 크면은 가리잖아.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가려막기 효과는 이러한 반발력 등에 의해 가지고 실제 핵의 전해량만큼 못 느낀다는 거예요. 가려막기 효과만큼 감소하게 되겠지. 그래서 밑에 봅시다. 유효 핵전하라고 하는 거는 실제 양성자의 전하만큼 느껴야 되는데 이 전하만큼 못 느끼는 거야. 얼마만큼 빠지는 거야? 가려막기 효과만큼 빠지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장 바깥 원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물론 가려막기 효과는 안쪽 껍질이지. 여기가 안쪽 껍질이고 B가 있는 곳은 바깥 껍질이라고 했을 때 안쪽 껍질에 전자가 또 다른 전자도 존재하고 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전자들에게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같은 껍질에 있는 그것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옆에 앉아있으면 막 한다고 앞에 가려고 어깨 놓고 막 그런다고. 이해되겠지? 그래서 이러한 가려막기 효과를 빼주는 게 유효핵전화. 실제 이 B의 전자의 입장에서 얼마만큼의 그 전하량을 느끼는가, 요게 유효핵전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같은 족과 같은 주기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이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같은 족에서 어떻게 되고 같은 주기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봅시다. 오른쪽에 표기되는 거를 좀 지울게요. 자, 같은 족에서부터 먼저 봅시다. 같은 족이라고 하면은 주기율표상에서 어떻게 아래로 갈수록 주기율표에서 아래로 가는 거지. 아래로 갈수록 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지? 그러면 리튬하고 나트륨하고 칼륨 있을 때 같은 족이니까 요 세 개를 비교해 봅시다. 리튬은 원자 번호 3번이고요. 나트륨은 11번이고 칼륨은 19번이에요. 그러면 리튬은 여기 밑에 그려볼게요. 원자핵이 3만큼 있는 거고요. 안쪽에 전자가 2개 있고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가 있어요. 나트륨만 그려볼게요. 나트륨은 안쪽 전자 2, 8,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지지. 안쪽에 전자 2개 있고 두 번째 전자가 8개 있고 세 번째 전자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파란색으로 색칠하는 전자, 이 전자가 느끼는 실제 핵의 전하량이 유효 핵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됐니? 그러면 요 리튬하고 나트륨이 얼마만큼 유효 핵전하를 느끼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지. 리튬은 가려막기 효과, 그래서 요 초록색 해볼게요. 가려막기 효과는 반발력이 안쪽 껍질에 2개밖에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얘는 안쪽에 8개가 존재하고 그 안쪽에 또 2개가 존재해요. 그럼 방해하는 거는 방해 전자 세볼까요? 방해 전자는 안쪽 껍질에 몇 개? 2개. 같은 껍질에 0개예요. 가려막는 효과, 가려막는 전자. 근데 요 나트륨에서는 안쪽 껍질에 전자 몇 개야? 8개에다가 2개, 총 10개가 되고 같은 껍질에 0개예요. 됐니? 그럼 가려막기 효과를 빼줘야 돼. 유효핵전화 전체 값에서. 그런데 유효핵전화는 양성자 수죠. 양성자에서 안쪽 껍질에 전자를 빼주는, 그러니까 아니지. 가려막기 효과를 빼주는 거지. 그러면 양성자 수는 3개에다가 안쪽 껍질에 2개고 리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그 다음에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안쪽 껍질에 전자가 총 10개니까 가려막기 효과 10 정도 나올 거라고. 근데 11에서 10 비슷하지? 맞죠? 그래서 유효 핵전하를
같은 족에서는 설명을 잘 안 해요. 이건 결과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좀 짜증나지? 이해했나? 다시 한번 봅시다. 유효획전화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의 전하량에서 가래막기 효과를 빼주는 거예요. 양성자 수에서 가래막기 효과를 빼주는데, 이 리튬의 전자 입장에서는 양성자 수는 3개고 안쪽 껍질에서 방해하는 전자는 2개밖에 없어요. 근데 나트륨 입장에서는 안쪽 껍질의 전자가 총 10개가 있어요. 그치? 그리고 여기 안에 전자도 2개, 총 10개가 있는 상황이고, 양성자는 11개에서 10개만큼 빼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수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는. 이걸 계산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그 공식은 대학교 책에 나와요. 그러니까 몰라도 된다는 뜻이지. 그럼 어떻게 해? 그냥 이건 받아들여야 돼. 이 유효액전화는 같은 쪽에서 내려가면 갈수록 커지는 거구나. 어떻게 이해를 하면 조금 편하냐고 하면, 여기 안쪽 껍질은 이쪽에 나트륨에 있는 빨간색으로 칠하는 안쪽 껍질 2개 있지? 보이죠? 요 2개는 이 바깥 전자보다 약간 더 떨어져 있잖아. 맞지? 그럼 이 2개는 바깥의 전자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어? 적게 미치겠어? 적게 미치겠지? 그러면 가래막기 효과는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작아져. 그럼 유효액전화는 커지겠지.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족에서는 커져요. 이해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같은 주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같은 주기에서는 리튬하고 베릴륨을 비교해 봅시다. 원자 번호 3번, 4번. 그럼 3번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가 3개니까 안쪽 껍질에 전자 2개, 바깥 껍질에 전자가 하나,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안쪽 껍질 2개, 바깥쪽에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가 4개예요. 안쪽 껍질, 바깥 껍질 있다고 했을 때 전자는 하나, 2개 있는 거고, 하나, 2개가 있어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유효액전화 따져봅시다. 유효액전화는 양성자 수 빼기 가래막기 효과를 빼는 건데, 그렇죠. 왼쪽에서는 양성자 수가 3개고 막는 전자는 초록색으로 하면 안쪽 껍질에 전자 2개밖에 없지. 그래서 2개만큼 빠질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서는 양성자 수가 4개인데 안쪽 껍질엔 전자가 2개가 있고, 2개 있죠. 색칠합니다. 2개. 그런데 같은 껍질에 전자가 지금 하나가 있단 말이야. 요 전자 입장에서. 근데 같은 껍질의 전자는 안쪽 껍질보다 더 방해를 많이 할까 작게 할까? 작게 하겠지. 그래서 이 방해 마이너스 1, 이게 실제 마이너스 1보다 안 되는 거예요. 옆에 나란히 있으니까 반발력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그럼 실제 마이너스 3만큼 되는 게 아니라 2점 얼마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로 간단하게 표시를 하면.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원자 번호 5번 됐고 6번, 7번 이렇게 갔다고 하자. 이렇게 가면 갈수록 양성자 수는 하나씩 늘어나는데, 맞죠? 늘어나는데 전자도 같이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거는 같은 껍질만 계속 늘어나잖아요. 맞니? 그럼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 가면 갈수록 유효액전화는 증가하는 게 확연하지. 됐나요? 그래서 왼쪽 볼게요. 같은 주기에서는 더 증가라고 돼 있어. 이건 확실하다고. 이해되니? 같은 주기에서는 증가하는 폭이 더 크다는 뜻인 거예요. 유효액전화가 커지는 그 증가 폭이. 이해되겠죠? 그래서 결론만 말하면 유효액전화는 증가야. 족에서 증가하고 주기에서 증가하는데, 족에서 증가하고 주기에서도 증가하는데 어디가 더 많이 증가한다고? 주기에서 증가하는 게 더 크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이렇게만 정리하면 되겠지. 주기적 성질에서 유효액전화는
같은 족에서도 증가하고 같은 주기에서도 증가하는데 같은 주기에서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양성자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전자의 가려막기 효과가 더 크지 않기 때문인 거지. 덜 증가하는 거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정리에 딱 한번 합시다. 유효액전하는 양성자 수에서 가려막기 효과를 빼는 거다. 가려막기 효과는 안쪽 껍질하고 같은 껍질 따지면 안쪽 껍질이 더 크다. 같은 껍질에는 반발력이 작다. 그래서 반발력이 작아지면 가려막기 효과가 작아지고 가려막기 효과가 작아지면 유효액전하는 커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화요일 수업에서는 입자의 크기하고 이온 에너지 이 두 가지 하겠습니다. 되겠죠? 수업 잘 듣고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길 바랍니다. 안녕.